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쌤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그런 하루예요. 오늘은요 저희가 드디어 타인과의 관계라는 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첫 번째 단어는 바로 가정윤리인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가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어떤 내용 배우는지 목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의미와 역할, 변화하는 가정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생활 동반자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한 가정의 구성원이 되고 가정 안에서 성장하면서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키워집니다. 가정이란 친밀감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생활 공동체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입양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과 가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인 것 같으세요? 가족은 결혼,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합니다. 가정은 가족이 생활을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따라서 가정은 가족으로 이루어지고요. 가정의 구성원을 가족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랑 가정은 사실은 비슷한 개념이라서 두 가지를 혼동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교과서 115페이지에 있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들로부터 알 수 있는 가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이에게 국수를 먹이고 수술이 끝난 후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혹은 전쟁 중 포로로 잡혔다가 풀려나 기쁜 마음으로 가족을 안아주는 모습, 또 수술을 앞둔 아들을 꼭 안아주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우리는 가정의 역할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모두 서로 친밀감이나 정을 나누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들로 볼 때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양한 삶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이야기는 의식주를 비롯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집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옷도 입혀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리고 용돈도 주시는 이유는 이러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정서적인 안정과 편안함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나는 그 가족 구성원들과 어떤 끈끈한 그런 유대감을 형성을 함으로써 내가 언제나 이제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요. 이런 거를 정서적 지원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태도를 배웁니다. 이거를 기본적인 사회화라고 합니다. 용변을 보는 방법이라든지 용변을 꼭 변기에다 봐야 돼, 뭐 이런데 아무데나 앉아가지고 쉬하거나 하면 안 돼, 이런 걸 배운다거나 혹은 포크나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 것이 바로 기본적 사회화입니다. 이거를 배우지 않으면 내가 어느 사회를 가든 그 사회 안에서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칙들이 있는데 이거 내가 지키지 않아서 신뢰가 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가정에서 기초적인 거를 배우고 학교에 오거나 유치원에 가거나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런 도덕적 가치관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오게 된다라는 거. 가정이란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족을 표현한 다음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째 그림은 가족도라는 그림입니다. 1935년작으로 배운성이라는 작가님께서 그린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가족이 몇 명인지 한번 세보실래요? 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가족은 그냥 딱 봐도 너무 많은데요. 17명입니다. 되게 많죠. 최소한 3세대 이상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이거는 1930년대 초의 가족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고, 그래서인지 대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풍경이라고 하는 김혜연 작가의 작품이고요. 2009년 작품이에요. 가족이 몇 명인지 한번 세보실래요? 네, 4인 가족이죠. 4인 가족. 이 가족의 형태만 딱 봐도 굉장히 많이 단촐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작품을 통해 약 70여 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가족의 규모가 굉장히 많이 축소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대 구성이 굉장히 단순화되었고 대가족에서 핵가족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가족이란 이렇게 핵가족화되어 있는 4인 가족이 가장 정상적인 가족인가 하면 그건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는 그 가치관과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 양상에 따라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족의 형태 무엇이 있는지 한번 다 같이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확대가족입니다. 우리가 대가족이라고 부르는 가족의 형태인데요. 부모와 그들의 결혼한 자녀로 구성된 3세대 이상의 가족 형태입니다. 두 번째로 핵가족입니다. 부부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구성된 형태로 현대사회에서 가장 보편화된 가족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무자녀 가족입니다. 딩크족이라고도 하는데요. 자녀가 없고 부부로만 구성된 가족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한부모 가족입니다. 미혼인 부모가 혼자 자녀를 키우거나 아니면 이혼을 했거나 혹은 상대방이 사망을 함으로써 이별을 하게 되어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키우게 되는 그런 가족의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재혼 가족입니다. 재혼으로 형성된 가족으로 2명의 성인과 그들 중 한 사람 또는 2사람 모두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신 가족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살고 있거나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1인 가구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입양 가족입니다.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을 자녀로 맞이하여 입양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다문화 가족입니다. 요즘 굉장히 많은데요. 서로 다른 국적이나 인종, 문화를 가진 남녀가 이룬 가족을 의미합니다. 요즘 국제결혼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다문화 가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손 가족입니다. 부모 없이 조부모 1명 또는 2명과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사회에서 가족과 관련된 어떤 문제들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사회에서 어떤 가정이 가장 많을 것 같으세요? 4인 가족이 제일 많을 것 같죠? 정답은 땡입니다. 1인 가구가 가장 많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은 29.8%가 1인 가구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1인 가구라고 하면 보통 20, 30대 청년들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이혼과 사별로 인해서 그 독신 노인들의 인구들이 많아지면서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래 이제 가족이라고 하면 관계가 중시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1인 가족보다는 1인 가구다. 1인 가족을 가족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입장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국가에서 1인 가구가 이렇게 많아진 만큼 1인 가구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제도 같은 것들을 만들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 인구 비율인데요. 2018년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4.8%로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는 의미이죠.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노인 가구 중 노인으로만 구성된 노인 독거 가구가 현재 23.6%로 굉장히 많고요. 노인 부부 가구는
48.4%래요. 그리고 자녀 동거 가구는 23.7%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성인이 되면 자녀들이 독립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 이제 옛날과는 달라서 이제 독립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노인들 부부로만 이루어진 가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부들로 이루어진 가구들이 요즘에 이혼과 혹은 그 파트너의 사망으로 인해서 혼자 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을 고려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나 사회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어 가족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약화되고 가족 해체, 즉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많은 사회 제도들은 개인이 아닌 가족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요. 결혼제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만을 이상적인 가족의 형태로 간주하고 이들을 많은 사회 제도의 주인공으로 설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정책이 가족 단위로 설계되는 방식이 지속되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여기서의 가족은 정상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정상 가족에 속하지 않은 다른 형태의 가족들, 그러니까 가족을 형성하지 못한 결혼하지 않은 비혼 가구, 혹은 가족에게서 충실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개인에게는 사회가 또다시 불이익을 가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사회 제도를 만들자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생각들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기유발 영상으로 이 관련 내용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외롭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청와대 보좌진으로 일을 했던 황도영 작가가 생활 동반자법에 대해서 구상하고 그거를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은 책이에요. 생활 동반자법은 혈연이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아니더라도 두 성인이 합의를 통해 함께 산다면 필요한 사회복지 혜택이나 제도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냐고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아직 제정되지 않은 법이고요. 정치권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법이 왜 필요하다고 황도영 작가가 주장을 하느냐? 이 법은 정상가족을 이루지 않은 다른 가족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1인 가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정말 친한 친구와 둘이 가족이 되어서 살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꼭 가족이라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살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정말 친하고 정말 잘 맞는 친구가 있다면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관없이 그냥 친구의 관계로, 그러니까 정말로 가족 같은 관계로 가족을 이루어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족들을 형성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지금의 제도로는 이 친구들이 가족으로서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개인에게도 굉장히 큰 손실로 다가오는데요. 어떠한 사례들이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서로 가족이 아니라면, 그 혈연 관계가 아니라면 정말 급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인을 할 수가 없어요. 가족이 아니니까요. 그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친구가 죽었다고 해볼게요. 갑자기 죽었으면 나는 혼인과 혈연으로 얽힌 관계가 아니니까 이 친구를 위해서 장례 휴가를 쓸 수도 없습니다. 연락 한 번 안 했던 이 친구의 다른 가족이 나타나서 재산 상속을 요구한다면 허둥지둥 하는 사이에 이 친구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에서 내가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가 안 죽었어. 근데 이 친구가 실직을 했다고 할게요. 새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는 내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은 받을 수가 없어요. 원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가족이 있으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세금을 좀 더 적게 낼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가족이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 1인 가구가 외벌이인, 그러니까 한 명만 돈을 버는 부부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요. 왜 더 많이 내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딸린 식구가 없기 때문에, 나 혼자 살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혈연으로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통신사 가족 할인 당연히 받을 수 없고 비행기 항공 마일리지 같이 못 씁니다. 가족에게는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절약을 할 수 없다는 거, 이것도 역시 불이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택 문제, 미혼 동거인들을 위한 집은 없다라고 감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상은 주거 지원 정책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전세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신혼부부한테 밀려요. 정상가족이 아니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1인 가구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정상가족이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불이익이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주거 정책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보시면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굉장히 자세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게 되게 당연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 밑에 청년 가구 주거 지원을 보시면 거의 이거는 딱 대상이 그거예요. 공부하는 대학원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그 이후에 혼자 살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냥 친구랑 살거나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딱 보셔도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20대 때 공부하고 30대 때 딱 결혼을 하나요?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운 정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 이러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동거만 하게 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부양 의무 이런 거는 사실 나라가 가족한테 저는 너무 떠넘긴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넘어가고, 상속권, 자기가 만약에 죽었을 때 그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누가 가지게 되느냐. 당연히 이제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가는 거죠.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파트너로 같이 있었고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동거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았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 내 재산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세금을 이제 공제받을 수 있는 거, 혹은 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 의료 대리권, 출산 양육 지원, 사실 이제 동거를 하면서 아기를 낳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프랑스 팍스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지금 출산율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동거를 하면서 서로 파트너십 그 관계를 맺어서 계약을 한 다음에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정부가 보장을 해줍니다. 가족 수당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같이 딸려있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에게 부여되는 수당들이 있어요. 돈을 더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결혼을 하지 않으면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외국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은 근데 굉장히 일찍부터 이런 법들을 도입한 나라들이 많은데 스웨덴이랑 프랑스가 되게 대표적인 나라예요. 스웨덴은 동거인법을 1988년에 만들었고 프랑스에서는 1999년에 팍스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두 가지 다 어떤 거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회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장단점을 보고 우리 사회에 어떤 게 필요한지를 생각해서 도입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제 고려해서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의 동거문화 확대에 따른 법적 안정장치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성과 관계없는 결합은 뒤늦게 적용이 됐다고 하고요. 동성 간 결합을 허용하고 있는데 지금 생활동반자법이 많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우리나라의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생활동반자법을 도입하게 된다면 그런 동성인 부부들이 결국에는 결혼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보수 세력에서 굉장히 큰 반대를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성 간의 결합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해요. 그래서 20만 명 정도가 1년에 팍스법으로 서로 계약을 맺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가족 간의 갈등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18페이지입니다. 가정에서 구성원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갈등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첫 번째로 가족 간 생각이나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갈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이라도 생각이나 가치관은 다를 수 있거든요. 이럴 때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만을 고집한다면 갈등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역할 분담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이거는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을 것 같아요. 집안일처럼 가족이 함께 힘써야 하는 일을 누군가 혼자 짊어져야 한다면 당연히 불만이 쌓이기 쉽고요. 갈등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지금 엄마가 상대적으로 가사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집안일은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분담을 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혼자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잘못된 의사소통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이거는 사실 약간 세대 갈등이랑도 관련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부모님들과의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어떤 몸짓 언어라든지 비언어적인 행동들이나 아니면 말투에서 서로 감정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간다든가 혹은 엄마나 아빠한테 혹은 보호자에게 내가 그분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삼가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을 했으면 좋겠다.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은요.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역할 분담의 문제, 잘못된 의사소통 등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갈등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집단이든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 갈등을 어떻게 현명하게 잘 이용하고 활용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혹시 그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영국 정부에서 지난 2018년에 외로움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고독은 여러 사회적 비용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로움을 사회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그 가정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사회 제도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가족이 해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외로움, 이런 고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 우리는 가족의 개념을 앞으로 어떻게 세워야 될까?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가족의 여러 가지 형태와 그리고 정상가족 프레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좀 더 많이 발전하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그리고 어떤 법들이 필요하고 어떤 사회제도, 복지제도가 필요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가정을 이루어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자신의 미래 계획도 한번 세워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가정윤리 부분 좀 더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수업 완강하세요. 안녕.